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에서 주최하고 있는 대선 후보 초청 비전 톡 콘서트 진행을 맡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입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띤 토론과 또 후보의 정책 발표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민초에서는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초청을 해서 정치 철학 그리고 비전, 공약 등을 심도 있게 물어서요, 주권자인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비전 톡 콘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은 박용진 후보가 첫 번째 후보로 초청되어 함께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정세균 후보를 모셨습니다. 앞으로 18일 날 추미애 후보, 19일 날 이낙연 후보, 23일 김두관 후보, 그리고 25일에 이재명 후보 순으로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전 톡 콘서트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민주당 의원님들의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 함께 하실 토론을 함께 하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박용진 후보 때 함께 하셨던 세 분이 그대로 오늘도 오셨습니다. 이탄희 그리고 오기영, 이영우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는 아주 세게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겁먹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정세균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예,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정세균입니다. 코로나의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영업자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 대책을 마련해 드려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제가 총리로 있으면서 손실보상제를 도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우리 청년들도 매우 힘들죠. 그 열정이 식어졌다 이렇게들 걱정들 하고 있어서 청년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혁신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도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요. 국가균형 발전도 이루어야 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만들어가야 되는 중차대한 책무를 우리 여당이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 우리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힘든 질문도 너무 힘들지 않게 잘 감당하면서 좋은 대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볍게 한 가지 질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세균 후보님은 본인을 본선에 강한 다크 히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다크 히어로라고 이름을 진 게 저가 아니고 예. 우석훈 박사가 다크 히어로라고 했는데 우 박사가 이렇게 저를 관찰해 봤더니 이 순한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시기에는 아주 강력하더라. 그리고 선거의 공약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정도의 역량을 보이더라. 이제 그런 그 평가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공약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함께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 박사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으니 제가 그 값을 해야지 그냥 평가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선에 강한 후보로 만드는 거죠, 후보님?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부 순서는 정세균 후보가 살아오신 인생의 경로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세 장의 사진을 미리 부탁을 드려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세 장의 사진을 보면서 정세균 후보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네, 지금 첫 번째 사진이 띄어져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예. 저 사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2008년도에 민주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 총재님은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댁에 계실 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 모습입니다. 그때 저를 격려해 주셨고 그때는 우리 당이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실 텐데도 불구하고 자네들이 내 후계자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수권 정당의 기틀을 만들어라. 그렇게 격려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정세균 후보님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영입 인재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하신 인재시고 15대 총선에서 당시 김대중 총재께서 삼고 초려를 해서 모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아, 삼고 초려는 아니고요. 예. 그때 이제 그 전에 그 15대 국회를 앞두고 젊은 이 정치인들을 영입을 할 때 저도 그 중에 하나로 영입이 되어서 민주당 후보가 됐고 15대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김대중 대통령님이시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쌍용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계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냥 계속 다니셨으면 사장도 하고 더 성공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잘 나갈 예, 때였죠. 저는 그 유년 시절부터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야에서 다 역할을 끝내고 정치권으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분야에선가 10년 이상 이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인정받으면 그런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에 와서 다시 새롭게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성공해야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기업에서 좀 아쉬움도 떠나는 아쉬움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황금기에 떠나서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에서 내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제가 정계에 입문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님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늘 함께 하셨고 늘 보셨잖아요. 근데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님 모습 말고 정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모습은 너무 감동적이었다든지 본인한테 큰 감명을 준 그런 사건이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실래요? 예, 대통령께서는 제가 만난 선배들, 정치인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정말 그렇게 자상하시고 디테일하신 분이 참 드물어요. 큰 정치인이니까 그냥 아주 이렇게 크게 큰 행보만 하실 걸로 생각하시면 김대중 대통령님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그 초년병들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아주 그때그때 잘 해주셨고요. 또 제가 사실은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한보 청문회 때 제가 스타가 됐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한보에서 거절한 돈을 거절한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한보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대통령께서 그때는 이제 이 총재 시절인데 저를 불러서 굉장히 격려를 하시고 또 저에게 아주 큰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후배를 키우기 위한 그런 애정이 정말 남다르시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의 정치적인 스승이자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실은 정세균 후보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강조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 이 사진 기억나세요? 그러면 예. 저 때는 제가 성인이 되어서 가장 펑펑 크게 울었던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야당 의원들이 저를 끌어내고 의장실을 탈환하기 위해서 저기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그 몇 박 며칠간을
본회의장에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지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경호권이 발동이 되면서 저희들은 끌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통과가 되고 그때 저희들 모두는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물론 좀 이렇게 울컥할 때도 있고 약간 그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저 때는 정말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그런 때죠, 저게. 노무현 전 대통령님하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함께 하셨는데 예. 아까 김대중 전 대통령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좀 인상 깊은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대통령님께서는 저희들을 가끔 청와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하시죠. 예, 뭐 이렇게 조심도 안 하시고, 예, 직설적으로 하시죠. 그런데 하나 딱 기억나는 게,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산자부 장관 때 뉴질랜드에 출장을 모시고 갔는데, 이제 제가 당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그 해외 출장을 가면 저를 꼭 한번 불러서 저녁을 주셨어요.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여사님하고 또 그때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적인 모임도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아마 그게 대통령 기록관에 다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에게 내 임기를 좀 단축해야 되겠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는 그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총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해서 대선에 이기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고 그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헌정을 파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주 극구 말렸죠. 뭐 꼭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결행하시지는 않고 그런 의도는 가지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도 저희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밖으로도 표출하시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임기를 마치셨죠.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 보면 DJ 정신으로 노무현을 지켰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리를 하시면서 직접 또 현장에서 함께 하셨고 이런 걸로 보면 참 민주당의 후보 중에 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민주당의 적통성을 잇고 있다. 어떻게 제 평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아마 가장 정체성이나 그 적통성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전부는 아니고 후보를 결정하는데 그래도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점에 있어서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한 번도 한눈을 팔거나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일관되게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이었다는 자부심이 있죠. 후보님 이게 사진 보면 여러분들이 계세요. 예. 기억나세요? 누구누구 그러네요. 다 기억나죠. 예. 임종석, 임종석, 예. 우리 여기 김부겸, 예. 이강래, 예. 또 여기는 이제 야당의 저 포항 출신 이병석 부의장, 예. 여기 최용규 의원, 예. 여기는 또 그 야당의 울산 출신 정가윤 부의장, 예. 이게 저고요. 예. 여기는 이제 홍문종 의원입니다. 홍문종. 예. 이 등을 보이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한명숙 총리도 계시는 거 아닌가요? 한명숙 총리 아닌가요? 같기도 하고 네, 얼굴이 좀 그렇게 그렇죠. 보이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긴박했겠어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뭐 말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그 저쪽 정당에서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끌어내느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저들이 언제 들어오냐. 그런데 이때가 새벽 5시인가 그렇습니다. 잠도 못 주무셨겠네요, 그러면. 아니 이제 사실은 그 밑에서 예. 이게 저희들이 자고 있는데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올라가가지고 예.
빨리 올라가가지고 이제 고지를 딱 그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몇 시간 후에 함락이 됐어요. 결국은 아마 저렇게 해놓고 그 새벽에 들어왔는데 몇 시간 후에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쫓겨났죠. 네. 참 그래도 정말 열심히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사실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때는 저희들은 이제 주저하지 않고 그 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저들이 정말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몸을 던져서 싸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사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도 기억나시죠? 예. 어떤 사진인지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저 사진은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본 그 사진하고는 완전히 이제 거꾸로 된 것인데 제가 이제 의장석의 사회를 보기 위해서 가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을 떠올렸어요. 근데 물론 그때하고 이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설마 그럴랴 했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 당시는 여당이죠. 여당이 이제 다수당인데 여당이 우리를 이제 의사를 방해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 어떤 경우에도 탄핵이 저는 가결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의사봉을 잡았지만 가결되더라도 웃지 않겠다. 부결되더라도 또 당당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올라가서 가결이 되고 났는데 제가 표정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 호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결심을 하고 제가 올라갔었죠. 아주 역사적인 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탄핵에 의사봉을 두드리시는 의장님의 모습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저때 제가 대통령 선거를 했으면 당선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 의결을 하고 저 영남 지역에 제가 출장을 갔는데 젊은이들이 저한테 와서 막 셀카를 찍고 사인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저가 지나가면 땅땅땅 그렇게 이제 제가 사회보증을 이렇게 하고 그때는 아주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다. 길이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제 헌재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탄핵 의결이 안 되면 헌재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고비를 국회에서 넘겼죠. 지금도 저는 그 당시 의석 구조로 보면 가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결이 되었던 것은 그 당시 반대당에서 여당에서 탄핵에 가담했기 때문에 가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누구인지 알죠. 다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이제 과거의 정치적인 그 정리로 생각하면은 주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가담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한테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촛불 시민들의 혁명을 통해서 국회의원들까지 동의해서 국회의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탄핵되고 헌재 통과를 해서 탄핵이 됐는데 당시에 수사를 했던 윤석열 후보는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좀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하는 걸 어떻게 들리세요? 뭐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그것은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이 발언이죠. 그건 참으로 그 실망을 넘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정세균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무총리, 장관, 그리고 뭐 주요 당직 대표도 하셨고요. 그리고 뭐 당직자도 물론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된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정치, 행정 분야 두루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하셔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텐데 그래도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내가 정말 잘했다.
이런 정책이 있다면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많은 직책을 거쳤는데 어떤 직책이든지 있을 때 꼭 성과를 낸 사람이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저는 대한민국 복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획단을 제가 운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21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거의 처음이다시피 민주당이 전국 선거에서 승리한 그 당시에 제가 그 선거를 지휘를 했었죠. 또 국회의장을 할 때는 뭐 탄핵은 차치하고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했습니다. 역대 의장들이 약속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을 제가 실천을 했는데 그 당시 저는 야당 출신 의장이었고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극구 반대하는 것을 제가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리적으로는 되지 않아서 결국은 제가 경제부총리와 예산실장을 불러서 협박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당신네들이 동의를 안 하면 내가 예산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한번 붙어보자. 당신네들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렇게 최후 통첩을 해서 결국은 정부의 찬성을 받아내서 그걸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의 중대본부장을 제가 했습니다. 14개월 반 정도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주저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3주 동안 체류하면서 진압을 했죠. 그리고 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제 스스로가 저를 나는 마스크 과장이다. 내가 마스크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마스크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작년 총선거 때 우리 후보자들이 저에게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뭐 하여튼 이뿐만 아니라 저는 작은 직책을 할 때나 큰 직책을 할 때나 항상 성과를 낸 자부심이 있어서 이제 어떤 후보가 뭐 자기 성과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 거하고 무게를 이렇게 달아보면은 저울이 이 형평이 확 깨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성과 하면 정세균이다 이렇게 확실히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총리하시면서 홍남기 부총리였나요? 한번 경고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당정이 70%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50% 했다가 70% 당정청이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야당에서 100%를 주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거는 코앞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우리도 그럼 100% 줘야 된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무슨 소리냐. 50%를 70%로 올려가지고 당정청이 다 합의를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저는 정무 감각이 있잖아요. 야당은 100%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당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안을 냈어요. 그러면 이 30%든 20%든 이걸 선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일단 다 주고 그리고 도네이션을 받자. 기부를 받자. 그러면은 정부하고 당하고 이게 그 윈윈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안을 냈어요. 그랬더니 기재부에서 뭐 재난지원금을 100% 주는 나라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안을 딱 내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바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냥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이제 근데 제 워딩은 딱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주 제가 준엄하게 호통을 쳤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딱 그 승복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기재부를 혼을 좀 내줬더니 다 좋아하더라고. 정무 감각이 있으셔서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냥 행정과 총리만 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없는데 정치인 출신의 총리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세 장의 사진을 가지고 우리 후보님 말씀 쭉 들어봤고요. 이제 대선 출마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세균 후보님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 장관, 국회의장, 총리까지 역임하셔서 사실 대통령 빼고는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이제 대통령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또 대통령까지 하려고 한다 이런 곱지 않은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님이 왜 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지지자님들 또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벼슬을 하나 더 하려고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세 분의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셔보았는데 대통령은 빛나는 자리가 아니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능력은 경제와 외교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줄이겠습니다만 저는 경제에 대한 전문성도 있고 외교적인 경험도 아마 가장 제가 풍부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질을 보면 당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리더는 안 되고 우리 당내의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야권하고도 통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통합하면 정세균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에 걸맞는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그래야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국격도 유지가 되고 존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가 누군가 저는 저 정세균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당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은해야 되겠다. 우리 다음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헌신해보자. 그런 차원에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후보님은 아무래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려면 민주당 경선이 좀 흥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후보님 생각하실 때 이 민주당의 경선이 흥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그 두 가지를 제안을 했었죠. 첫째는 검증단을 만들자. 당내에 검증단을 만들자.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전부 다 사전 검증을 하는데 왜 대통령 후보는 검증을 안 하냐. 근데 이제 검증을 해서 제가 꼭 누구를 떨어뜨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웬만한 것은 당내에서 그냥 걸러버리고 그거 가지고 진흙탕 싸움으로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야 본선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검증단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걸 두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토론을 6분이 하는데 6분이 토론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변별력이 생겨야 말이죠. 토론을 하긴 하는데 그냥 준비만 열심히 했지 그 얘기할 시간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1대1로 토론을 좀 합시다. 이렇게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유력한 후보들이 뭐 그냥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순천에 갔는데 아랫장이라는 데 갔는데 거기에 상인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몇 번이나 저한테 아니 지금 무엇들 하고 있냐. 지금 힘을 하나로 합쳐서 원팀이 돼도 대선 승리할지 말지 하는데 지금 왜들 그렇게 싸우고 있냐. 그냥 제가 혼을 다 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 음주운전 한 사람 따로 있는데 저한테 벌금 내라고 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검증단이나 또 1대1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국민적인 관심을 끌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와 보시니까 이 더민초 비전 톡 콘서트는 충분히 시간을 드리는 거죠. 후보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너무 감사하죠. 많이 그래도 예, 제가 예,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예, 예. 하여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요, 후보자의 정치, 역정, 대선 출마의 이유는 이제 틀어봤고, 다음으로 우리가 들어볼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데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후보자님이 본인의 정치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저기 지금 앞에 시간 보이시죠? 예, 예. 5분 동안 본인의 정책, 공약 발표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제가 그 국민적인 관심이 가장 큰 게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공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문제 해결됩니다. 부동산은 2017년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중산층에게는 적정 가격에 자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양질의 임대 아파트를 저렴하게 대량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월 21일 날 2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공공이 130만 호, 민간이 150만 호, 이렇게 280만 호인데, 공공의 130만 호 중에 100만 호는 임대 아파트고 30만 호는 분양 아파트인데, 그중에 15만 호는 반값 아파트. 그 말씀은 시세에 비해서 반값 정도로 분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값을 반절로 깎아드린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머지 15만 호는 이제 반반값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선 가격의 4분의 1만 내면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고, 현재 우리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로 15만 호를 공급을 해서 주택 가격의 25%만 미리 내고, 나머지 75%는 20년 내지 30년 동안에 분할 상환하시도록 하겠다. 그래서 280만 호를 공급하겠는데, 그러면 100만 호는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 중에 건설형 공공임대, 이것은 LH나 GH 등등 이런 데서 이제 지어서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하거나 전세 임대주택으로 25만 호, 그러면 85만 호가 되죠. 그리고 도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하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5만 호, 또 기존의 영구 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해서 10만 호, 이렇게 되면 이제 100만 호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분양주택 30만 호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그럼 어디서 날 거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호를 공급을 하려면 180조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70%를 공공에서 대고 이제 나머지를 그 입주하시는 분들이 되면 126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 126조 원 중에 93조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을 하고, 매년 일반 예산으로 10조씩 40조, 그렇게 하면 133조가 확보되기 때문에 재원대책도 완전히 끝난다. 그러면 민간이 공급하는 150만 원은 어떻게 할 거냐? 1년에 30만 원씩 3, 5, 15 하면은 150만 호가 되는데, 택지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민영주택 쪽으로 일부 주거든요. 그게 35만 호이고, 또 현재 택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물량이 80만 호나 됩니다. 이것은 시장 원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택지 소유한 업체들이 분양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분양이 되게 하겠다, 시장 원리를 반영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도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공공용지, 또 나대지 등에서 35만 호 정도를 민간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이제 280만 원은 된다. 거기에 특히 제가 초품화
학품화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했어요. 서울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국공립학교를 다시 지을 때 거기에 5층까지는 학교를 짓고 그 위층은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그 학부모들이 거기에서 아이가 재학하는 동안에 그 집을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면 등하교나 안전 문제도 없어지고 또 오래된 낡은 학교에 아주 이 수영장도 집어넣고 실내 그 체육관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갖춘 그런 그 좋은 학교와 주거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2부의 첫 번째 순서로 후보 본인께서 직접 정책 공약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는 후보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박영진 후보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었고요. 앞으로 오실 분들한테 동일한 질문을 할 겁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점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지, 이게 질문입니다. 예,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예. 일단은 남북 문제를 잘 감당을 하셨죠. 시간이 제한되니까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다가 권력기관 개혁도 잘 하셨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그렇지만 공수처도 20수년 만에 만든 겁니다. 그때 제가 정책의장하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만들려고 하던 게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지 국정원 개혁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방역도 잘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노동과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해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거나 당원 동지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우리 정부의 업적이 훨씬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냥 근거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뭘 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국민들께 인식을 제대로 가지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공통 질문입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가 미흡한 점 한 가지만 있다면 하나 꼽아주시고 그 이유가 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택 문제죠. 제가 총리가 돼서 가서 보니까 이 부동산 대책을 23번인가 발표를 했어요. 그 말씀은 우리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증표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고 제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대로는 안 된다.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뭐냐면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규제만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원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이거 일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을 쓴 겁니다. 작년에 8.4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고 금년에 2.4 대책을 발표했는데 8.4 대책부터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틀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규제하는 것보다 공급 대책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러 번 동안 정책이 남발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대책에 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질 않아요. 만약에 국민들께서 진짜 정세균이 얘기하는 것처럼 280만 호가 공급되겠네 라고 믿으면 즉시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원가를 훨씬 웃돌고 있는 투기 수요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틀림없이
하향 안정화된다. 제가 그 일을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은 심리인데 그 심리적인 그렇습니다. 안정을 예. 하겠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통 질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요, 검증 토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초선 의원 세 분이 오늘도 활약을 해주실 텐데, 지난 금요일 날 박영준 후보 토론 때 함께 하셨던 세 분이 그대로 오셨습니다. 박영준 후보가 마지막 가시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분들이 꼭 다시 동일하게 다른 후보에게도 물어달라. 기대감 있는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예. 가보수니까. 예. 이탄희, 그 다음에 오기영, 이용우 의원 세 분 오셨는데요. 각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각 의원님들마다 7분 드립니다. 앞에 시간을 잘 보시고 타이머를 잘 보시고 시간 맞춰주시면 고맙겠고요. 초선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후보님 간에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탄희 의원님, 그리고 오기영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순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탄희 의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 공정하게 아예 똑같은 질문을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크 히어로 말씀도 하셨는데 후보님께서 본선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정세균이 잘 할 거다. 그런데 왜 지지율이 안 나오지? 그게 이제 지금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성과를 낸 업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이, 경제와 외교의 전문성이 있고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흠결이 없는 후보다. 이게 이런저런 논란과 흠결이 있으면 본선에 가면은 그것 때문에 그거 방어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본선에 가서 시비거리가 없는 정세균이 당연히 본선 경쟁력이 제일 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 제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부회장이라고 지금 호칭을 하는 것부터 사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무보수의 미등기로 부회장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특경가법 14조 현행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경가법 위반을 한 경우에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회장직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특경가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고발도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가석방된 이후에도 아직 법무부 장관 허가가 없었는데 바로 사장단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취업 제한이라고 하는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연 취업 제한을 풀어주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재용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가석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심한 것을 잘 알고 있고 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석방 기준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절차는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여당에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은 그렇게 흔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도 저는 법대로 하시라. 그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거 아닙니까? 선진국이 됐으면 선진국답게 법과 제도와 이런 걸 운영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인식입니다. 앞으로 뭐 취업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풀어줘야 된다 아니면 제한 유지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별히 입장 없으신가요? 그것은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제가 그걸 그렇게 깊이 따져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에 안 되게 되어 있으면 못하는 것이죠. 근데 알겠습니다. 금방 이 의원님 말씀은 법에는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못하는 거죠. 예, 그럼 뭐 추가로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예,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공급 강조해 주신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8사 대책, 2사 대책 직접 또 입안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 공약으로도 280만 호 예,
공급 폭탄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쓰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늘어나는 공급 물량이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심어주는 것도 또 중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청약이 가점제 중심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가점제 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1인 가구라던가 아니면 구매력이 있는 청년 세대라던가 중산층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점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추첨제도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님 생각 있으신가요? 예, 뭐 저는 그 가점제는 그래도 그게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점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의욕이 떨어진다든지 좌절감을 느낀다면 그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좀 정책 믹스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추첨제를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 예, 원래 이제 사실은 심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민들께서 야, 이제 더 이상 주택 가격 안 오르겠네. 그러면은 투기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신뢰가 그렇게 중요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가점제가 합리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주택 공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굳이 그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또 한 가지 그 신규 공급 말고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시장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또 핵심은 주택 임대 사업자 예. 특혜 논란이에요. 예. 그래서 뭐 양도세 중과 배제 문제도 있고 또 비아파트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하는 거 계속 허가해 줘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주택 임대 사업자 특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님 생각 어떠신가요? 제가 사실은 그 점을 정부에 있으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정책인데 이걸 잡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유지하는 게 좋으냐 저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로잡음으로 해서 원샷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할 수 없다. 현실론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한 약속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린다? 그러면 그 정부의 신뢰가 깨져서 다른 정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결정을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제가 주재해가지고 경제장관들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당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오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가석방 관련해서 가석방에 대해서 이제 몇 분은 반대하셨고 이제 몇 분은 입장 표명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가석방 이후에 취업 제한과 관련해서 현행법에는 가석방 취업 대상자에 대해서 특정 경쟁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이면은 5년 정도의 취업 제한이 있는데 단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면은 그 취업 제한의 예외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에서는 취업 제한의 예외를 풀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석방 자체도 아주 적절하지 않는 조치지만 그래도 그런 현실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가석방의 그 취업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때 후보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예, 그건 정부의 몫으로 넘기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선행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너무 앞서 나가면 정부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두 분의 그 대통령의 사면과는 조금 국민들이 달리 생각하고 있다. 아마 그런 점도 감안해서 가석방을 결정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도 저는 원칙적으로 법대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정치권이 너무 앞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그 비슷한 스탠스를 계속 갖고 계셔서 저는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계속 여쭤봅니다. 예. 그 시간 제약이 없으면 더 질문해 줄 사안인데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아쉽고 좀 답답합니다. 부동산 정책입니다. 공약 쭉 발표하신 것 중에서 여러 공약 중에 괜찮은 공약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중에 부동산 공약 정책도 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 하시는 것보다. 그중에서 이제 공공 그 130만 원, 민간 150만 원에 쭉 그 발표하신 것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봤었습니다. 그중에 공공임대 100만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두 가지 제 문제씩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는 그러면 공공의 130만 원을 실제 추진한 주체를 LH한테 맡길 것이냐, 지방자치단체 맡길 것이냐, 국토부 장관이 할 거냐, 아니면 각자가 뭐 무슨 협의체로 할 것이냐. 지금까지 이거 말은 했지만 실제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조직 틀을 만들 거냐. 그래서 가령 국토부와 분리된 공공주택관리청을 만들 것이냐, LH를 분할하고 할 것이냐. 뭐 이런 점에 대한 입장 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 두 번째는 LH에서 나오는 매입형 임대가 있습니다.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그 25만 채 매입형 임대인데 매입형 임대에서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지적한 게 있었습니다. 결국 LH에서 짜고 치고 저기 퇴직한 사람들한테 대강 사주고 그래서 실제 그 속에서의 도덕적 해가 있는 거 아니냐. 저희가 지역구가 도봉구인데 방학 이동에 그런 이상한 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매입형 임대를 지금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매입형 임대 정책에 대해서 좀 원민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쭉 모아서 25만 쳐낸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매입형 임대에 대해서는 이제 건설형 임대가 물량이 충분하고 시장이 안정이 되면 뭐 굳이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수급 불균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매입 가격 자체에 대한 사회적 비판들이 지금 언론에서 몇 번의 시사식경이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실제 이 부동산 자체 연립주택이 위치가 적정하고 즉 취약계층에게 살만한 집을 제공한다. 그런 목적에 맞는 살만한 집인가에 대한 의문도 같이 제기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검토와 수정과 내지는 이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보완도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예, 의미 있는 예. 정책이 아닌가 예, 싶어서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LH에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일 혹은 유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형 임대도 그렇고 건설형 임대도 그렇고 제대로 해야 되고 그걸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특별 기구를 만들자. 일단은 이제 본부 수준의 기구를 만들고 그걸 필요하면 더 키우자 이렇게 그 방향을 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LH뿐이 아니고 지방 공기업, GH를 비롯해서 각 시도가 다 공기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지방 공기업을 적극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니까 그게 과도한 권한이 되어버리고 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이제 LH 이슈 중에서 그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치고 나니까 토지공사는 늘 돈을 벌여야 되고 주택공사는 늘 돈을 쓴다. 그래서 여기서 돈 벌어다 저기다 쓰는 것이어서 실제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주민들 입장에서 구현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이제 그 생색내기식의 즉 돈 버는 토지개발공사의 그 역할들에 대해서 포장하는 역할만 했었다. 그래서 취약계층 서민들이 봤을 때 좀 좋은 집 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따위 집만 그런 수준의 집만 계속 주냐라는 이제 하소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서 LH를 분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어떤 후보는 다른 식의 이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대안이 어떠십니까? 예, 저는 냉탕 온탕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LH, GH를 합쳤다가 또 분할하는 건 마땅치 않고 왜 GH를 비롯해서 지방 공기업들의 역할을 전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는가? 나는 그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LH든 GH든 또 SH든 간에 이런 공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할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제대로 잘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죠. 예. 워낙 내용을 많이 발표하셔가지고 근데 꼭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시간이 지금 되게 없어서 제가 혼자 답답한데요. 예. 노동의 그 다른 이제 정책 중에서 구조개혁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5가지 이야기를 하셨고 네. 그 중에서 도대 주제 중에 무노조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뭔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청년 노동 국가 책임제,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노동의 유연 안정성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실제 노동의 유연 안정성 문제는 정말 어려운 구조적 문제고 좀 민주당 차원에서 좀 세게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후보들이 관심이 너무 없으셔서 좀 아쉽다. 전 개인적인 이제 문제제기인데요. 이 점에서 좀 더 좀 핵심적인 문제제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예, 어떨까요? 제가 노사정위원회 출신입니다. 예. IMF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원회 간사위원 겸 상무위원장을 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장본인이고요. 또 총리가 되고 나서 지난번에 모교 대화를 통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합의를 했습니다. 사인만 못했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정치를 하는 분들 중에 노조와 가장 가깝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전문성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그냥 제너럴리스트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제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노동 문제가 노사 간에 너무 첨예하고 자기네 주장만 하고 특히 이제 조직률도 낮은데 대기업 노조들이 너무 힘이 세고 하다 보니까 아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4만 달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사 문제도 선진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총리가 되고 나서 모교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41회에 걸쳐서 갈등을 유연 안정성의 해소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시간이 좀 짧게서 이용 의원님 시간을 좀 제가 써서 죄송합니다. 예. 저 멈춰야 될 것 같아서. 유연 안전성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당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해답이 있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저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외국의 스웨덴 모델이든 또 덴마크 모델이든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저처럼 노사정 대타협을 경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직접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적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5개 그게 잘 될 거다. 내가 하면 틀림없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희망사항까지 제가 거기에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약간 초과됐는데 이용 의원님 질의 시간을 약간 줄이더라도 일단 얘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예. 답변하겠습니다. 자, 이용 의원님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시죠. 예. 후보님이 아까도 그랬고 본선 경쟁력이 가장 좋다.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업적이 많으세요. 두루두루 여러 가지 지금 노사정까지도. 근데 흔히들 말했을 때 후보님의 브랜드가 뭘까요? 정치를 하시면서. 정세균 하면 라는 브랜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브랜드가 뭘까요? 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정치인으로서 두루두루 잘한다는 건 다른 말로 엣지가 없다. 그러니까 특색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를 않은 부분이 사실 후보님이 그 엣지를 앞으로 강조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일단 시작을 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노사정 대타협이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우리 정부가 작년에 총리님께서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또 뉴딜 1.0의 성과를 바탕으로 뉴딜 2.0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게 1년 만에 하는 정책이 아닌데 1.0하고 2.0의 차이가 뭡니까? 예, 1.0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이었죠. 코로나 위기 극복 플러스 우리가 선도 국가로 가자는 것이 이제 작년 뉴딜인데 거기에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효과를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상황이 변하면서 여기에 인재를 육성하는 휴먼 뉴딜이 좀 플러스 돼야 되겠다. 그래서 2.0의 경우에는 1.0 플러스 휴먼 뉴딜,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그런 그 기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먼 뉴딜 때는 사실 보면 인적 자본을 어떻게 확충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건 바로 교육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회 제도의 변화를 같이 담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할지라도 뉴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제와 회복과 그다음에 사회 구조 개혁이라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1.0, 2.0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 자체가 좀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뉴딜 정책을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그래도 국민들에게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라고 알리려면 달리 방법이 없고 2.0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 SK노믹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인재 중심의 그 경제 혁신을 혁신 성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교육부를 없애고 인재 혁신부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가 강조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그 그린 뉴딜 2.0하고도 연관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혁신을 말씀을 하시는데 혁신에서 가장 요즘 주목받는 게 바로 플랫폼 경제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독점의 폐해 자체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후보님도 독점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한테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플랫폼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 국가대표를 왜 막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 같은 경우도 똑같은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플랫폼 독점을 하는 쪽에서 과연 그럼 그 플랫폼 독점을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보관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 독점 문제도 있고 그 종사자들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쪽은 그냥 맨발로 뛰는데 우리는 발 묶고 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행위 규제를 하는 정도로 이 업체를 규제를 하면서 상황을 보고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독일 같은 데는 노동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리고 뭐 보험 이런 것들도 매우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무슨 계약서라도 표준 계약서라도 만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처우나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특히 플랫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보면 약탈적 가격을 통해서 상대방을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독점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약탈적 가격을 통해서 독점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시장을 열어주는 플랫폼이면서 자신이 플레이를 하는 이해상충이 되는 걸 적절하게 막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저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규제 때문에 유튜브 쪽에 시장을 다 내준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사후 규제를 하는 게 좋겠다. 사전에 너무 규제를 해서 산업 자체가 제대로 길을 못 펴게 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규제를 해나가는 것이 신산업 분야는 더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거기서 생각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약탈적 가격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해상충의 경우에서는 미국이나 여러 군데 나오는 논리는 그 회사들은 분할을 해야 된다. 이해가 다르다. 그러니까 시장을 열어주는 데와 시장에 플레이를 하는 쪽은 분할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주십시오.
예, 저는 뭐 그렇게 좀 미리 그 사전 규제를 하면 사실은 우리의 경우에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조금은 좀 기회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상황이 돌아가는 걸 좀 보면서, 그리고 국제적인 그 이 스탠다드나 이런 것이 자리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좀 순발력 있게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수고하시는 세 분 초선 의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후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꼭 듣고 싶다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더민초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후보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약 2,000여 건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중복 질문이라든지 검증과 무관한 질문들은 제외하고 정세균 후보에 대한 유효한 국민 질의 중에 3가지 질문을 선별해서 추천함에 넣어놨습니다. 후보님 괜찮으시면 잠깐 일어나셔서 저 안에 있는 그 공들을 하나씩 우리 초선 의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꺼내서 하나씩 아무거나 주셔도 됩니다. 각각 하나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제가 다 다른 걸 골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이 국민 질문은 사실 후보님이 전혀 어떤 질문인지 모르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어떤 질문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시고 답변은 2분 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동일하게 이탄희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오기영, 이용우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이탄희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생산 가능 연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사실상 정해진 미래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3대 위기 중에 하나가 초저출생 문제라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 나라가 쪼그랑바가지가 될 수 있다. 특히 그 작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능가한 부분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이게 교육 문제, 주택 문제, 여러 문제가 다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원포인트로 뭘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즉시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지만 그렇다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여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래 씨앗 통장이라고 하는 그 국가 찬스, 사회적 상속 그런 정책을 낸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특히 보육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출생률이 올라가는 것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출생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외국인 인력도 활용을 하고 또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도 더 높이고 또 고령자들의 그 노동력도 활용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거기에 더해서 AI를 비롯해서 신기술을 잘 활용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기영 의원님 두 번째 질문해 주시죠. 예, 정세균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요? 민주당 대권 후보가 갖춰야 될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딱 이렇게 질문이 왔네요. 예. 예, 저는 무엇보다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소득 불평등도 심하고 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가격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2017년 가격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소위 말하는 흑수저들에게는 미래 씨앗 통장 같은 제도를 두어서 부모 찬스가 없으면 국가 찬스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고, 기업인들이 활기차게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기술 개발도 하고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업이 혁신하여서 기술력을 만들게 하려면 정부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정부 혁신은 뭐냐?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파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로 바꾸는 게 최선이지만 하루아침에 그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신산업, 이 부분만이라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꿈과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평상시 관심이 많은 분야네요. 예.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서 자본시장과 한국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키워드고 기업 경영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탄소 중립 지지를 넘어서 이것을 선순환시켜서 기술, 산업, 일자리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후보님의 정책이나 공약들 중에 ESG의 가치,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어떻게 담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예, ESG는 이미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또 어떻게든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이 기업 경영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ESG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기업의 이 그 책임자들의 그 경영 방침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또 지배구조, 이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넷제로 2050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거기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 새로운 그 기준에, 국제적인 기준에 어떻게 그 기준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거기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의 생명력을 유지할 것인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단순히 주주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유지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를 확실하게 개선해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아주 그 작은 지분을 가지고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전횡을 하던 그런 이 재벌들의 잘못된 행태는 즉시 시정되지 않으면 아마도 국민적인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국제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 그래서 ESG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이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세균 후보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정책, 비전,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세균 후보님께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인사 말씀을 우리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많은 부족함도 있었습니다만은 저에게 주어지는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님으로부터 중용이 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역량을 키웠습니다. 제가 당의 은혜로 그리고 세 분 대통령님의 또 국민들의 은혜로 쌓은 실력을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돌려드려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이라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감당할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후보 저 정세균에게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꼭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제 경제도 회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그 길에 저 정세균이 역할을 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싶습니다.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 본선에 꼭 이기고 싶으면 기호 3번 정세균입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후보님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더민초가 주최하고 있는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 비전 톡 콘서트는 네거티브를 지향합니다.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저희는 파지티브한 정책들, 공약들, 그리고 비전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번 수요일에는 추미애 후보가 같은 시간에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신 정세균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분의 초선 의원님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우리 당원,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수요일에도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